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토론의 송도훈입니다. 지난달 30일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상임위 구성에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해서 다음 주 첫 임시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면서 연말 대선까지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선거구의 초선 의원들과 정치 전문가를 모시고 제19대 국회가 안고 있는 의정 과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패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박혜자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서구울 선거구의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조정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강진 영암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황주홍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중한 시간 내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의혹이 큰 19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18대 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19대 국회 또한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현 정부 비리에 대한 각종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져 연말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으로 각종 현안의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 정쟁의 이미지를 벗고 생산적인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19대 국회 귀추가 주목된다. 네, 지난달 30일 날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바쁘시게 또 서울에 또 왔다 갔다 하셨던 우리 오병윤 의원님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바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의 사정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올립니다. 우선 19대 국회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회의는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아시다시피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권 아래서 민생이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애써 일으켜놓은 남북 화해 협력이 파탄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삶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잘 해결하는 것,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300명의 19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런 나란 일과 더불어서 저를 선출해 주신 서구울 주민들의 잘 뜻을 받들어서 섬기고 모시면서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해 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네, 우리 박혜자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학에 계시다가 또 전라남도에서도 공직자로서도 근무하시고 이제는 이제 국회에 가서 이제 활동하게 되시는데 가서 이제 숙소도 마련하시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간에 이제 대학을 사실은 사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거처할 곳을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일할 보좌진들을 또 선발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입법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것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내부적인 사정을 익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선거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유리벽을 뚫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또 다른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준다.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제대로 된 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또 우리 그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그 제가 좋은 그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뽑아주신 우리 그 유권자 여러분께서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끝까지 지켜보고 저를 또 잘못하면 질책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황주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네. 전남에서 삼선 이제 강진에서 삼선 군수를 이제 마치시고 네.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전남 쪽에서 초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방 사정을 잘하는 새 인물로는 우리 황 의원님 먼저 떠오르거든요. 잘 알지는 네. 못하지만 네. 예, 많은 경험은 좀 했습니다. 이제 19대 이제 국회가 시작되는데 뭐 이제 통상적으로 모든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 네. 지역구의 지역에 유례없는 발전 문제라든가 혹은 훌륭한 입법 활동을 통한 의정 활동, 그리고 국정에 대한 확실한 통제와 견제, 뭐 이런 것을 이제 다 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거 외에 저는 이번에 꼭 한번 우리가 이룩해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치 개혁 과제입니다. 우선 국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당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19대 국회에 걸고 있는 국민들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지상 과제일 거고 또 그것이 국민 여론에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국회는 각종 특권과 기득권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탄이랄까 좀 그 실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부족하지만 저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데 솔선수범하고 그러한 노력이 좀 더 폭넓게 확산 정착되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당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의 독립적 활동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 여론 우리가 줄여서 말하자면 뭐 국론이라는 게 있다면 국론과 당론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민 여론은 뭐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당론은 다른 쪽을 요구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는 개별적인 의원들이 독립적인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중앙당의 독점적인 이 그 권력의 어떤 장악 네. 이런 것이 좀 해체되는 것이 19대 국회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제가 지혜롭게 그렇지만 두터운 벽과 부딪히면서 가려는 그런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황 의원님께서는 이제 강진 군수로 계실 때도 그 이제 정당 공천 폐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운동을 이제 주도하셔서 한때 또 이제 무소속으로도 출마도 하신 그런 이제 군수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했지만, 근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정당의 이런 새로운 어떤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죠. 예,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가 제가 보기에는 한 3번의 어떤 고비를 넘겨왔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근대화 돼가는 그런 과정이 속에서 이제 권위주의 통치 시대가 있었다면, 두 번째가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분들이 이끄는 삼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퇴장하는 시점이 돼서 그 이후의 시대를 열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노무현 시대의 시작인데, 그런 시기들 속에서 노무현 시기 이후부터 굉장히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화두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18대 국회도 그렇고 별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고 아마 요즘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도 사실 그거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정치개혁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19대 국회가. 그런데 이제 18대 국회를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18대 국회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 이제 민주화 직후부터가 13대 국회고 13대부터 18대까지 24년 동안에 국회는 덩치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의원님들도 이제 비서관을 많이 두게 됐어요. 말하자면. 이제 특권은 늘어난 거죠. 근데 외형상으로는 커졌고 또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자질이라든가 또 입법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네. 그래서 기대들을 많이 했죠. 18대 국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가장 이제 국회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행정부에게 주도당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대통령 후보군이 되는 사람이나 또는 대통령에 의해서 그 아젠다를 따라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아까 황교안 선생님 말씀하신 당론이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오면은 그걸 뭐 붙이는 거, 한미 FTA 같은 거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던 게 18대 국회고, 결국 당론 대 당론의 대결과 같은 그런 양상 속에서 정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산을 못하는 국회, 불임의 국회죠. 정쟁의 국회고, 또 아까 좋은 말씀들 당선자님들께서 하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국회인 거예요. 싸움만 벌이지. 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19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좀 국회가 작은 거라도 좀 해결해 가게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정쟁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잘 하려면 황교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개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당이 제대로 서는 것도 중요하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오래되신 분들은 관행에 많이 젖어 계시고 좀 좋은 출발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 근데 원칙적으로 그 정당의 이제 문제점 지적하셨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념의 결사체고 저희도 어떤 정당을 선택할 때 자기 이념과 가장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실은 혼자서는 국정을 견제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사실 어떤 계획을 이뤄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사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결사체가 지금 당론을 중심으로 그 싸우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령 어떤 그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죠. 네, 그거는 조금 저는 그 다르게 그 해석이 될 수도 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박혜자 의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매사가 모든 활동이 당론에 의해서 압도되고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특히 근데 이건 당론을 이제 정하는 잠깐만요. 과정에서는 그건 이제 저희가 치열하게 비단, 민주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 계시는 이제 진보당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국론은 국민 여론은 분명히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들끓고 있는데 어떤 특정 정당의 당론은 사뭇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에 개별 국회의원들은 당론은 이건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고 계신데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당론이라는 것이 왜 당론을 우리가 그 지배를 받느냐면 중앙당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입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특수한 현상입니다. 네.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 그 다음에 거대한 비례대표 선정권,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당의 그런 당론이라는 것에 이끌려가는 것이 비단 어떤 특정 정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벗어나기를 지금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론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불가피하게 당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론이 최소화돼야 된다. 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크로스 보팅이라고 해서 교차 투표가 거의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중대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네. 총선 전에 뭐 FTA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수 의견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런 논의에 대해서 더 생산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당론의 결정 과정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또 저희가 치열하게 사실은 다툼도 벌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어떤 그런 우리가 토론의 광장을 통해서 어떤 당론이 결정되었을 때는 또 그 당론을 저희가 힘차게 또 밀고 나가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 올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통합당의 총선이 사실상 패배한 것이다. 또 이런 평가와 함께 그렇지 않다. 의원 수가 이렇게 의석수가 늘었다 하면서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도 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게 황금률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야 간의 어떤 견제나 균형, 그래도 지금 통합진보당과의 그 연대 문제까지 해서 그때는 포함했을 건데 최근에 이제 통합진보당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으면서 이제 민주당의 플러스 알파의 힘이 이제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적들이 실제로 이제 이번 총선 결과 의석 배분이 연말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운영에 오히려 더 어떤 생산적인 방향이 나올는지 아니면은 그냥 극한 이렇게 힘 대결에서 이렇게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하기 나름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 하기 나름인데 이제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황교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중앙에서 전국을 중심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해 나가고 그 결정들이 정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돼 있는 게 조금 문제예요, 저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보기에는 황금률이었는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서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치가 풀어주고 해소하고 그걸 극복하는 방안들을 못 찾아준다는 게 문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굳이 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안 통과시켜도 말하면 그 상태 그대로 교착 상태로 놔두는 것이 더 훌륭한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법안을 통과하는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우리보다.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론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박희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당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는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기구들을 두고 그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데, 황교안 선생님 지적하신 당론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토론에 나올 때 이미 입장을 딱 정해가지고 나오고 그 입장에서 절대로 변경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의정을 하게 되면 이제 늘 싸움만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좀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대체로 보면은 여야가 상당히 균형점 가까운 쪽에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19대 국회 초반기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을 향해서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계속 해갈 거거든요. 해가야 할 때는 또 좀 해가야 되겠죠. 그러나 잔잔하게 우리가 빨리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당의 어떤 노선 이상으로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노력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지금 임시회가 원래 지금 예정은 돼 있는데 아직 확실치 않다는. 원래 이제 국회법에는 6월 5일 개원을 하게 돼 있지만 원구성에 대한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난망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원구성이라 하면은 국민의 의사들을 대변하는 대의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역할들을 맡아서 국회 내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표결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이제 몇 분들 얘기 나오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인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예를 들면 주민들의 요구는 저도 선거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는 지역 일을 해야지 중앙 일을 하는 건 국회의원이 아니다. 지역에 신경 안 쓰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물론 그것이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동안 지역의 정치의 특수성을 반영한 논리겠습니다만 그런 주장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이 국정을 도모하는 사람이지 지역 일을 하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지역 일은 지역 시의원이 하고 구의원이 하는데 국회의원이 맨날 뭐 골목 어디를 고쳐주겠다. 수도를 어떻게 하겠다. 하수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회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대의제라고 하는, 그래서 국회는 대의권력기관이고,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제의 대표라고 하는 점들의 기본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또한 창조자로서 자기 역할,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항시 열려있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정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시시각각으로 접근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창조자도 돼야 되고 또 이런 창조된 자기 능력을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와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문제 사이에서 매개하고 소통시키는 매개자, 소통자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국회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원 구성일 텐데요. 어쨌든 저희 아직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빠져있기는 합니다만은 민주당과 그리고 새누리당이 원만히 잘 협의를 해서 국민이 빨리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예산을 확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근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법을 지켜서 예산이 확정된 건 딱 한 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 정권 5년 들어서는 4년 내리 날치겠단 말입니다. 그런 점 비춰봤을 때 일단 상식적으로 6월 5일 등원하라고 하는 법적 규정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지켜야 되고 그런 점에서 양 교섭단체께서 잘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병윤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개원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법적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면 그 일주일 되는 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에 국회는 원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에 여야가 또는 정치권이 가치가 극단적으로 상충되어 있는 그런 대립구도 속에서는 사전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을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큰 쟁점이라는 것이 국민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거대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 그런 그 협상 또는 쟁점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몇 개로 더 나누어서 증설하냐는 문제 이런 것이 법적인 법적인 요구, 법적인 규정을 초월하는 위에 있는 그런 쟁점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 내에는 늘 보면 계보와 계파가 있습니다. 이게 당을 주도하는 것이 어떤 특정 계파, 특정 계보들이 합니다. 어느 정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그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가면 항상 각 정당들의 당론이 지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작 있어야 할 국민 중심적 시각, 국민의 관점, 국민의 기준, 이것은 상실되는, 실종되는, 그렇게 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개탄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바로 6월 날 즉각 저는 개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협상은 얼마나 하는가 하면서 그런 것이 저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생각을 따르려는 그런 정치를 해야 그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대선에서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개원은 법적 그 기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 상임위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단순한 자리 다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임위원장을 그 야당 입장에서는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우리가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실제 개원이 되면 목표로 삼아야 되는 말하자면 각종 현안들에 대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MB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자라고 한다면 뭐 4대강 문제에 한다면은 역시 그에 관련된 뭐 국토위를 그 장악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 앞으로 이번에 그 선진화법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었듯이 앞으로 모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80일 그 기준으로 해서 법사위로 넘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도 결코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 넘겨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파업 중에 있는 언론 차이라 문제, 이것도 결국은 문방위의 그 위원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상임위원장의 자리 배분으로만 봐져서는 안 되고 그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두고서 결국은 지금부터 그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그 겉보는 것과 달리 사실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저는 그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 19대 국회의 이제 과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정치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라든가 또 경제 민주화 또 사회 양극화 문제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또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뭐 MB 정부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라든가 뭐 특검 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막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또 민간 사찰 문제도 논의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19대 국회가 개원이 돼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현안들, 그다음에 또 민생 현안들도 있고 그런데 뭐 대선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19대 국회가 정말 이 시대적으로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회의의 결정 방식이라는 게요. 뭐 합의를 다들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또 다수결만 있으면 안 되니까 소수자 보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두 원칙이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 안에서도 결국 그 미묘한 균형점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항상 됩니다. 원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원구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은 미국식이나 다른 의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다수당이 이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건 달라 저건 달라 이러는 거라 이거. 근데 민주당을 무시하면 다수당이 또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또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서로 간에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문제는 그 협상을 통해 갖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황교안 선생님 이야기하고 박예정 선생님 이야기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다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국회 입법하고 정부 견제하고 국민대표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바라고 있을까? 예를 들어 아까 국론이라고 황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국론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론이라는 게 하나의 논은 아니거든요. 그중에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입법과 정부 견제와 국민대표 중에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지금 정부 견제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저 같으면 원구성을 양보하겠습니다. 원구성을 양보하면서 저 같으면 국정조사를 먼저 갈 것 같아요. 원구성을 많이 양보하는 대신에라도.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은 형식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당기면서 가느냐거든요. 사실 19대 국회 금년도 최대의 목표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저작거리에 나가서 물어본다면 대선 승리 이럴 거요 아마. 예. 그러니까 컨텐츠 중심으로 저는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물론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방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그런 균형점들을 정치적으로 끌고 나가는 건데 결국은 어떤 기준에 놓고 말하자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황교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도부가 논쟁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선자 중심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목소리를 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말씀만 저 주제가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통합진보당 전인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제가 2008년 7월 15일 날 올라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첫 국회와 맞물려서 2년 동안을 국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바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국회가 돌아가는 것은 모두 쟁점과 대립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예산안 전부 날치기했죠. 그다음에 4대강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문제, 미디어법 문제, 그다음에 부자 감세로 표현되는 정부세 문제 등등이 쟁점화됐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기밖에 안 됩니다. 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 과연 상임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원구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도 단순히 그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이것과 접목되지 않고 원론적으로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황교 의원님 전에도 한번 토론할 때 대단히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만은 직접 목도하는 정치의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답이 또한 있지 않으면 그저 그냥 다수의 힘에서 모든 것이 끌려가는
이런 정치 현실이 돼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지금 돌아오는 국회 문제 관련돼서 저는 우리 박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향들을 키워나가는 네. 노력들이 다 함께 있어지는 그런 새로움이 19대 정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다수당이 우리 조정관 교수님은 이제 정치학자로서 그 현실도 근데요, 말씀하셔서 지금 그 이것도 한번 논쟁되고 말씀 있는 것 나눠보기로 하죠. 중에서는 네. 예. 국정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새누리당에서는 그 특검으로 들어가자 이런 거고 또 이제 그 민주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다. 국정조사를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특검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네. 상식적인 순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단순히 그냥 그 뭐 상임위원장 자리 이거 나누는 그런 문제는 지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사실은 들어가면 왜냐면요, 꼭 그렇게 조금만 단순하지 제가 설명을 않다라는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오병연 의원님이 뭐 저는 약간 좀 이상적인 뭐 측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의외로 해법은 간단합니다. 해법은 국민이 뭘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 법에가 6월 5일 날 국회를 여는 것이 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개시가 되면 우리가 그날부터 월급을 받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그 일주일 되는 날 그게 5월 30일 날 임기가 개시됐으니까 6월 5일이면 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네. 국회를 여는 겁니다. 열면 뭐 하느냐? 의장하고 부의장 선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상임위로 가는 건데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어떻게 오늘 하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이제 박혜자 의원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자꾸 이제 다른 아니요. 저는 잠깐만요. 6월 5일 날 근데 개원 자체를 안 해야 된다는 게 그 말에 100% 동의를 한다라는 말씀 그런데 드렸어요. 6월 5일 자체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네. 6월 5일이 협상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법의 규정이 협상의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국회도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뭐냐? 제가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데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상임위원장을 꼭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혁혁하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했을 때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야당한테 전혀 가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의석별로 가고 있지 옛날에는 집권 여당이 독식을 했어요. 그래갖고도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에 볼 때는 지금 뭐 법사위원장을 어디가 맡고 그것이 지금 쟁점이 아니에요. 우선은 가장 큰 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몇 개를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몇 개를 가져가고 이 싸움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임위의 정설 문제인데 그건 지금 막 후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상임위원을 야당이 가져가고 어떤 상임위원을 여당이 하냐 이겁니다 사실은. 네, 저희 토론도 지금 상임위 구성 문제에서 익혀가지고 지금 거의 끝나가려고 글쎄요, 문제를 18분 정도 그렇네요. 지금 시간이 타임이 남았는데요. 네. 이제 의정 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원구성이 됐다 치고 된 다음에는 이제 1차적인 기한은 뭐 대선 때까지 전국을 주도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어떤 의정 과제들을 이렇게 돌파하고 해결하고 선도함으로써 각 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또 뭐 대선 이후에도 또 장기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우리 조 교수님이 한번 예, 뭐 아까 좀 이야기가 계속 절차적인 네. 쪽으로 흘러가서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들은 국회가 말하자면 무슨 토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냐면 아까 말한 어떤 국정조사 이런 파트는 이제 따로 놔둔다 치더라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도록 또 뭔가 정치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부분이 경제민주화라든가 보편적 복지에 관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사회 양극화라든가 이런 방면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세계 경제 굉장히 요동을 치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논쟁들이 이런 복지 문제하고 연관돼 가지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복지 이야기하면은 그거 뭐 만국병이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다른 쪽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논란이 상당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앙대 지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항상 초반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군, 과거에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에 관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출몰을 하겠지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남북 관계일 것입니다. 예, 그것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하게 있을 텐데,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의원들이 각각 좀 역할을 해서 제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질서 있게 말하자면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보당,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제 진보가 지금 이념의 그 수렁에 깊이 지금 빠져가지고 예. 국회 개원 하기도 전에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네. 곧 수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또 이렇게 물으시니까 네. 간략히만 답을 하면 오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당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어쨌든 당원 비상대책위는 수습하고자 하는 네. 열의들을 모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통합진보당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법들을 모색하고 있어서 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네. 그런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그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곳저곳 어느 한쪽만의 요구가 아니라 네. 이곳저곳의 요구가 있었고, 제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했고, 네. 또 비교적 당내에서 이쪽 저쪽으로 구분되는 이런 관계들에 대한 소통을 그동안 좀 해왔던 사람이라는 평이 있어서 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조정관 교수께서 말씀하신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사실은 모두의 고민이지만 저희 통합진보당은 그 최대 화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우선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문제죠. 네. 비정규직의 문제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근로자 파견법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지금같이 그냥 아무 사업장이나 누구든지 파견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는 안 돼서 여러 연관된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비정규직과 관련돼서는 근로자 파견법. 그다음에 이제 골목상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뭐 이건 공통된 아마 강진이나 이런 경우도 읍단이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면 예전에 그냥 뜨부집 막걸리집 다 망하죠. 그렇지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작년 12월에 유통산업법이 네. 통과돼서 5월 2일에 네. 쉬는 정도는 됐는데 사실은 유통산업법 발전법이 저희가 만든 법안의 핵심은 입점 제한, 시간 제한, 품목 제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좀 더 보완되는 방향에서 그래서 함께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 개정의 유통산업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뭐 지금 사실은 거의 한미 FTA 발효됐죠. 한중 FTA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는 우리 농촌에 대한 농가 기본소득제를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열심히 농사 지어서 내놓은 물건들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골목 상권 등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법적으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고요. 굳이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조정관 교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정말 힘들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어 오신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이 이명박 정권을 통해서 완전히 바탕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해서 다시 일방적으로 누구만을 탓할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 기조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인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씀 올립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광주나 전남 그 국회의원님들이 18대 때는 좀 뿔뿔이였다, 모래알이었다 이런 지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 광주도 뭐 그렇지만 전남이 특히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의원이 뭐 지역구 뭐 의원이지만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일까지 다 해야 하느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 같은 경우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 간에 서로 협조도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 우리 박혜자 의원도 같이 만나고 민주당의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또 전남 출신의 여야 국회의원들 만나서 지역 국회의원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좀 협업을 해서
낙후된 우리 광주 전남의 예산 확보, 네. 라든가 핵심 쟁점, 핵심적인 과제를 좀 공동적으로 챙기고 이런 일을 하자는 데서 의견을 쭉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면 우선 이제 빈 부간의 이 격차의 문제, 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네. 또 도시와 농촌의 문제, 그리고 지역과 지역 중에서도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균형적인 지금 저발전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의 균형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기반을 지금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생각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 교육계와 또 전교조라든가 이런 단체들에서 좀 반발이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학교 일정 규모 6학급 이하 학교 농어촌 그 소규모 학교에 대한 네, 통폐합 문제입니다. 뭐 통폐합을 한다는 강제 조항은 아닌데 이 전학을 자유화하고 이렇게 학군을 조정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상 자연 통폐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장 피해가 지금 예, 큰 게 국회- 우리 전남하고 강원 지역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전남하고 강원에 있는 소규모 그 학교들이 저희 그 민주당의 추계에서 봤을 때는 거의 그 3분의 2 가까이가 사실은 그 통폐합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의 학교가 폐쇄되면 결국은 학생들이 그 다닐 수가 없는 거고요. 학생들이 없으면 과연 그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 젊은 엄마, 아빠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농어촌의 그 공동체 파괴, 또 농어촌 인구 감소, 또 인구가 감소하면 결국 어떤 그 생산성도 있을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이 우리 전남의 가장 큰 지금 네. 그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께 협조와 이렇게 도움을 좀 청할 것 같은데요.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함께 인식을 했으면 하는 것은 학교들의 통폐합 문제, 네, 이건 사실은 행정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에 가까운 발상입니다. 네. 가장 쉬운 게 그냥 시장적인 논리에 따라서 약자는 퇴출시키고 이런 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현재 학교들을 어쨌든 간에 붙들고서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 이겁니다. 이제 지금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거점고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몇 개를 통합을 시켜서 하나를 중점적으로 키운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하 단위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지금 별로 경쟁력이 없는 경쟁력이라는 것이 결국에 학생 수가 부족한 때는 없어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기관이 사라지면 선생님이 사라지게 하고 학생들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은 농촌 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 좀 더 어려운 길을 택해야지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길은 뭐냐? 있는 학교들을 정상화시켜서 살려내려는 자구적인 노력을 네. 다각적으로 펼치는 거다. 네. 주민과 학생과 학부모와 그다음에 지자체와 또 뭐 정당들이 네.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토론 시간이 한 7분에서 8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들어갈 시간인데요. 우리 오병윤 의원님께서 먼저 좀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19대 국회 이제 여러 가지 원구성에도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어떤 19대 국회에 임하는 마음 또 통합진보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우선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어쨌든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을 거쳐서 통합진보당에 쭉 몸담아왔고 또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뭐 아주 그냥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현실 정치에서 진보 정치가 역할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옳다고 인정하신 분은 많지만 그러나 그 옳음이 대표성으로 선출되기도 어렵고 또 대표성으로 선출된 다음에 우리 현실 국회는 아시다시피 교섭단체가 아니면 국회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 규모로 교섭단체를 제한하는 건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정치 구조에서는 진보정당이 어쨌든 원내교섭단체에 참여를 하면서 네. 진보정당이 제도권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내보다는 밖으로 나돌게 네. 될 수밖에 없었던 네. 이런 현실이 있었지 네.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광주에서 첫 진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선거 기간에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가 종합예술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대적 소명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의정책에 입각한 주민섬김을 모토로 해서 지역발전, 나라발전, 주민섬김이라는 3대 기조를 가슴에 잊지 않고 네.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지켜봐 주시고 또 혹시 잘못 있으면 어느 때라도 질책해 주시고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네. 박예정 의원님 이제 복지 또 행정 쪽에 이제 전문가시고 또 실무 행정도 해보셨고 여러 가지 이제 네. 경험들 다 하셨는데 국회에 들어가시는 남다른 또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이제 민주당의 그 민생본부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속한 분야가 그 청년층 일자리 만드는 이제 그러한 본부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청년 유년들과 사실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년 유년들은 말하자면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아직 취업을 못했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참 제 자리의 그 무게라고 하는 거 제가 네. 감히 제 자리의 무게를 제가 알고 정말 정치에 들어왔느냐에 대한 사실은 저도 뼈아픈 반성을 했습니다. 그 구직 청년들이 30대가 넘어서면서 좀 더 열심히 살지 그랬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루에 15시간씩 정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우리 대졸 출신 젊은 청년들의 그 현실과 제가 맞닥뜨렸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원한다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책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정말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출발 그리고 국회에 대한 서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또 책임감을 정말 무한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길을 제대로 가면서 여러분들께 심판받고 또 제가 만든 정책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또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희망을 정말 줄 수 있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저도 그보다 더한 보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남다른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종호 의원님께서는 정치학 교수이셨지 않습니까? 군수 설마하시기 전에는 일단 그런 점에서 또 정당 기초정치장 공천 반대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치 개혁하면 이제 우리 황 의원님은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그런 분야 외에도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또 있으십니까? 상임위는 한 달포 전쯤에 중앙 언론에 일제히 나왔던 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반 만에 주파하는 그런 초고속철을 지금 이제 설계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왜 서울에서 목포로 구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집권을 꼭 하는 것이 저는 시대적인 과제고 또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집권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양극적인 문제, 지역과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집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 여론이 40%를 넘던 데에서 지금 2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이 총선 때 10%대에서 지금 3, 4%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의 전망이 어두워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한 나라의 중심을 잡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국민적 관점, 국민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른 보면 당론이라는 것이 당론처럼 과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당에.
당론이 그런 당론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보면은 대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는 부족하지만 국민적 관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에 대선 승리를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는 네. 그런데 제가 천병의 역할을 하려는 그런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 한 20초 정도 마무리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뵈면 다 훌륭하거든요. 네. 다 열심히 하시겠다 합니다. 근데 모아놓으면 개판이에요. 제가 방송 언어로 이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넘어서려면 정당이나 기존의 관행을 좀 넘어서는 창발성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열심히 해주시고 당에 묶이지 않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시니까 극복해서 19대 국회 생산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초선 의원 세 분의 뜨거운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국회가 정쟁의 이미지를 벗고 민생 안정의 기틀을 잡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회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